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던 것과 이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는 이 강의의 핵심은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참으로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 이 바탕이 뭐냐라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의 바탕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뭐냐? 최근에 와서 내가 더욱더 그러니까 또렷하게 느끼고 아는 게 바로 이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중국 양나라의 주홍사가 만든 천자문을 한국 사람이 이제 가져다가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왕인이란 이 사람이 일본에다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줬다. 그럼 일본에다가 논어와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줬다는데 뭐 어떻게 전해줬는가? 일본 사람한테 뭐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새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 한국 사람이 이제 천자문을 가져왔는데 이게 1000개의 글자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1000개의 글자는 중국 문명의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글자 1000개를 모아놨다고 보면 돼요. 중국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여기다가 하나씩 다 여기다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새겼다는 거죠. 뭐 천 같으면 하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은 황 같은 뭡니까? 거칠황 그랬죠. 거칠다. 중국에서 이거 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풀이 이렇게 뭐 잡다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진 이런 모습이죠. 지금 황 풀초자 밑에 뭐 있으니까 이게 글자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이 거칠다는 것은 풀이 막 잡초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죽어 있는 상태. 말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죠. 좀 지나면 이제 그 상도리에 있는 우리 집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우리 집사람이 한 달 만에 왔는데 가봤는데 마당에도 막 잡초가 그러니까 자연 보호를 엄청 잘한 거예요 지금. 자꾸튼 그러니까 동네에 그 어르신 분이 막 웃더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튼 거칠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이 거칠다는 것은 풀이 뭐 여기다 망자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뭐 돼 있으니까 자우튼 이제 풀밭이 막 온통 그렇게 돼 있다. 뭐 죽은 풀밭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푼다면 거칠다가 뭡니까? 이걸 소리 나면서 이제 거칠다 이렇게 되겠죠. 거친 건 뭐예요? 거치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잖아요. 거친 것은 거치 이렇게 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거친 거죠. 우리가 피부도 뭔가가 이렇게 거친 피부는 뭔가 이거 많이 일어나 있으면 거친 거죠.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처음부터 거칠다는 게 뭐 풀로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도. 그렇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거친데 이거를 그림으로 담아내려고 하니까 뭐 풀밭에 뭐 이렇게 거친 거, 이걸 그들은 어떤 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거칠황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한국 사람은 뭡니까? 이게 거칠다, 거치 일어났다. 아주 이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생각을 드러낸 거죠. 논리적이잖아요. 거칠다는 것은 겉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 있는 게 이게 거친 거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뭡니까? 맨들맨들한 거죠. 민민하다는 거죠. 민들레가 뭐예요?
민들레. 이거 민들레. 민들에 나 있는 게 민들레죠.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 그걸 모르지. 민들레가 어디서 나는지. 선생님 민들레 어디서 나요? 그럼 맨날 사람이 밟고 다니는 데만 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민들레는 거기만 나요? 왜 민들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밟고 다니는데 거기만 나요? 왜 민들레는 마당에? 예? 씨가요? 아, 이게 이제 뭐 다른 풀도 안 나니까. 아이고. 민들레는 키가 작아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 다른 풀들에게 눌려가지고 죽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민 땅이 된 데만 밋밋한 데만 민들레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 좀 생태적으로 이상한 말씀. 예? 생태적으로 이상한 말씀 같아요.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권선생님은 이거를 깊이 관찰을 안 해서 그래. 저희 집에도 이제 흰 것도 있고 뭐 노란 것도 있고 예. 쭉 있는데 평평한 땅에 아무것도 별로 자라지 않은 그러니까 저 땅에만 민들레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풀들과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키가 작은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 거기는 못 자라요. 응? 그래서 민들레는 뭐냐? 사람이 밟고 다니. 그래서 얘네들은 뭡니까? 또 밟아도 안 죽어. 다른 푸들은 몇 번 밟으면 죽어요. 얘네들은 사람이 어지간히 밟아도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돼 있어? 그래 사니까. 그게 이제 민들레인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것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어떤 나름의 성질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현상적인 거예요. 민들레 자라니까 민들레라고 그랬다. 하지만 거칠다는 이거 뭡니까? 특정한 식물이 아니죠. 거칠다는. 민들레는 특정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는 민들레 자라는 거야 되는 거다 말이죠. 거칠다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게 아니라 모든 면에 겉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겉이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다. 그럼 겉이 있는 모든 것에서 그게 거칠다 할 때 뭐냐? 겉이 일어난 거죠. 반반하다는 뭐예요? 반반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반반하다. 이게 이쪽과 저쪽이 반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어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요거는 지금 설명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옆으로 확 기어 나가는데, 자 여기까지만 이제 거칠다, 민들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해놨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또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왜 이게 양, 안 그러고 왜 음양 그런지 모르겠어. 맨날 중국은 예를 들면 남여 그러다가 또 어떤 건 거꾸로 해가지고 음양 그러고 또 일월 그러다가 월이는 안 그러잖아요. 이건 또 음양이야. 근데 이것 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옛날엔 간을, 간을 음이에요. 이건 뭡니까? 변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음양을 갖다, 음양이 뭐냐면 이쪽이에요. 해가 여기 있을 때 이쪽에 비치는 게 양이고 이쪽에 음이요. 이 언덕이거든. 중국 사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해가 비치는 쪽과 안 비치는 쪽 해가지고 이거를 뭐 대단한 걸 해가지고 막 계속 끌고 간 거예요. 음양. 뭐 천지 모든 게 음양이요. 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뭐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고.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끌고 간 게 중국의 음양론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거는 빛이 가늘게 비치는 곳이에요.
이 음이라는 것은 암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바로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는 가늘게 비치는 거예요. 볕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비치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맞닿는 것을 볕이라고 그래요. 햇볕, 햇빛, 햇볕. 볕은 이렇게 닿는 거란 말이지. 그럼 한국 사람들의 보면은 이 천자문에도 그렇지. 가늘, 변양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 음양이라고 새길 때 중국 사람들이 음양이라고 새기는 것은 중국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담아 놓은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그늘과 볕으로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을 담아 놓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과 볕의 논리는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음양의 논리를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볕과 그늘이라는 것이 이게 자립적인 겁니까?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빛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에 의존하고 있는 이쪽과 저쪽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설명한다. 내가 볼 때 한국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끌어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막 음양이 어떻고 어떻고 막 계속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해와 달. 한국 사람의 해와 달이라는 것은 이거는 음양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왜 양이고 달이 왜 음입니까? 왜? 해는 빛을 자립적으로 내는 거예요. 옛날 사람에게 달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빛이 지가 자립적으로 빛을 가진 게 아니야. 비치는 거잖아요, 달은. 옛날 사람이 그걸 몰랐어요? 달은 그 비치는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기 음양, 천지 이래가지고 일월 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자를 엮어가지고 풀어낸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천자문 속에서 예를 들면 볕과 그늘, 예를 들면 해와 달 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만 이렇게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막 긁어내고 이렇게 완전히 생짜배기를 갖다 심을 수가 있는가? 이게 누가 뭘 위해서 이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해왔는가? 한국 사람에게 달은 뭡니까? 달. 이건 달다요. 뭘 다르냐? 달은 이렇게 이게 달다. 저울이에요, 저울. 한국 사람에게 달은 저울이에요. 뭘 다는 저울이겠어요? 뭘 다는 저울이? 전에 얘기했는데. 시간이 하루,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 날이냐? 보름이냐? 금음이냐? 열엿새냐? 초일에냐? 여덟에냐? 사람이 이 흘러가는 시간에 날짜를 달한 것은 본래 달이요. 그래서 달력이에요, 달력. 본래는 달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자 역자를 하나 붙인 거예요. 달력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칼렌더를 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하는 거는 뭐냐면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그 기본적인 잣대가 옛날에는 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달은 다는 거란 말이지. 해는 이거 뭐냐? 하다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하다, 아래야 하자. 하는 거야. 천지 만물을 뭐뭐 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이란 말이지. 하게 만드는 거. 지구상에 있는 이 생명체라는 게 해 때문에 살잖아요. 햇볕에 의해서. 에너지의 기본 에너지
그 힘의 바탕은 해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문화를 차리고 그걸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이 살림살이를 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명과 한국 사람들이 천자문 속에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중국 사람들의 그러한 글자들을 어떻게 새겼는가를 보면은 이거는 근본에서 차이가 있다. 아주 다른 두 개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이제 그 끊임없이 그 중국, 우리를 갖다가 중국에다 갖다 붙인 그것을 이제 외운 거죠. 외워가지고 뭡니까? 천지현황 그런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늘이 있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생태계 자체가 두 개의 생태계가 있어요. 육지 이게 하늘 생태계가 있고 바다 생태계가 있어요. 동물이 바다 밑이 많아요? 땅 위가 많아요? 바다 밑이 더 많아요. 요즘에 와서 과학적으로 생명체가 어디서 생겼다고 그래요? 바다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글자예요. 하늘, 바다 이렇게. 여기 이제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기어 나온 게 이게 뭐냐? 이게 섬이에요, 섬. 섬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다예요. 옛날에는 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세우는 썩가래. 썩가래를 옛날에 셔라 그랬어요. 썩가래. 세우는 가래. 가래가 이렇게 가랬던 게 길쭉한 게 썩가래다 말이에요. 지붕에. 썩가래가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썩가래만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예? 옛날에 속이 움집은 다 썩가래 이렇게 해가지고 집지요. 이게 세우는 거예요. 최소한 세우려면 3개만 있어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 많이 이렇게 세웠죠. 썰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기둥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셔예요. 세우는 거. 막 기둥을 가지고 기울여 가지고 세우는 게 셔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섬에는 뭡니까? 땅이 있는 거죠. 땅은 뭡니까? 닿는 곳이에요. 닿는 곳. 땅에 닿는 곳입니다. 물은 닿는 곳이 없어. 계속 끝까지 끼어 내려가죠. 닿는 곳이란 땅. 그러면은 바다를 상징하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살았으니까 바다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상징물이 있어요. 그게 미르예요. 그게 용이죠, 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늘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은 봉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는지는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걸 까마귀라고 그랬는지 감이라고 그랬는지 까마귀라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바람, 뭐 부루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흡수가 돼 버렸어. 지금 봉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땅을 상징하는 동물 우리가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땅에 상징하는 동물로 본 게 그게 곰이에요. 곰.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홍산 문화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게 기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곰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그 어떤 그 바탕들,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대표하는 것들. 그러면 이제 이 곰이 뭡니까? 이 땅이 상징한 이게 이제 곰은 왜 땅을 상징할까요? 곰하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예요? 곰이에요. 곰이에요. 제일 비슷해요. 왜 곰은 이렇게 설 수도 있어요. 곰은 두 발을 설득이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 곰은 좀 신령스러워. 가운데 이게
반다리 진짜 이거 뭐 옛날 사람 반다리라고 안 그랬지만 이게 허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우튼 여러 가지로 이제 호랑이는 이게 좀 그러니까 호랑이를 우리 지금 호랑이라고 해서 호랑이는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호랑에다가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란 말을 안 썼고 그걸 범이라고 그랬어요. 범은 어떤 모습일까요? 범. 우리가 뭐냐면 버물다라는 게 있죠. 떡을 버물다. 범벅이 되다. 그게 뭐야? 무늬가 막 이렇게 돼 범벅이에요. 떡도 범벅떡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뭔가가 무늬가 막 이렇게 된 게 섞여져 있는 게 범벅이에요. 호랑이는 지금 무늬가 뭐냐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 호랑이는 범이야, 범. 버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문화와 한국 문명의 바탕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남아있는 천자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천자문에 거기 밑에다가 이제 그 뭔가 새겨놓은 말들을 보면은 이게 삼국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다. 왜 그게 천자문에 새겨놓은 건 잘 안 바뀌어요. 왜? 조선시대 자기들이 뜻을 몰라도 그대로 막 새겨놔. 예를 들면은 천자문에 본래는 은제호야 의조사 있잖아요. 이 의조사를 갖다가 한석봉 천자문이 여기는 뭐냐 입곁이라 그랬어요. 이게 말곁, 토시라는 뜻이에요. 토끼. 입 소리 낼 때 이제 붙이는 거다. 근데 뒤에 나온 천자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입곁이 뭔지를 모르니까 입기야 그랬어요. 입기은, 입기제, 입기야.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런 게 왜 그렇게 이제 학자들한테 물어도 몰라요. 한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 말을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요. 이게 한문에 글을 할 때 언제호 이게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또 어떤 낱말이 이게 어떤 책에 나오는지는 알아. 대충은 아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거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천자문에 나오는 그거를 쭉 이렇게 새긴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판을 짜보면은 한국 문명, 한국 문화의 바탕이 어떤 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이라는 건 어떤 거였구나.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나게 되죠.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뭐냐면은 한국말이라는 제목에다가 경이 직내 의의 방외 이걸 내가 페이스북에다 이제 풀었어요. 어제부터 이거 오늘까지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군자는 경의직내하고 의방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꿈꿨던 게 뭡니까? 그 이상적인 사람은 군자예요. 군자. 군자 아닌 사람은 막 소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자기들 소인이라고 그러는데 군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 하나를 꼽으면 바로 경의직내 의방해예요. 오래된 거지. 주역에 곤괴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군자는 경의직내하고 의방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새겨서 알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성리학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경의직내와 의방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나 기나 성이나 정이나 뭐 도심이나 인심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이제 잣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예를 들면 선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핵심으로 한 글자를 꼽으면 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맨날 경 그러죠. 퇴계의 경사상, 뭐 남명 조식의 경사상, 뭐 경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그들이 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경이라는 것이 바깥에 드러났을 때 이제 의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이제 경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또 이제 직방. 그래서 경의 직방 이러면 뭐 조선시대 그 이 선비들의 학문의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걸 풀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한국말을 알아야 돼요. 경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 이 경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서 알아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뭡니까? 한국말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말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담아와서. 그럼 의가 뭐냐? 경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한석봉 천자보다 먼저 나온 게 신정유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삼천자인데 그 유이춘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에도 그 문자 이런 데서는 뭐 가장 으뜸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유이춘이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나라에서 교서관에서 그걸 예를 들면 책을 간행을 했는데 그 신정유합에 보면은 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고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만 고마라고 한 게 아니라 존도 고마존이에요. 흠도 고마흠이 예를 들면은 고마흠이에요. 그러면 경과 존과 흠 이런 걸 고마라 그랬으니까는 고마는 가장 뜻이 깊은 개념이잖아요. 고마. 근데 그게 신정유합에는 이렇게 고마라 나 있고 소학 같은 데도 존을 갖다가 은혜할 때 고마라고 은혜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고마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한국 사람들에게 경이라는 게 뭐냐? 존경이나 흠경이나 예를 들면 공경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고마.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뭐냐? 한석봉 천자문의 의를 뭐라고 풀었을까요? 아니 그 광주 천자문에 그 한석봉 천자문 앞에 그게.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앞에 있는 훈몽자유에서 의를 뭐라고 풀었냐? 클의예요. 의를 클의라고 푼단 말이죠.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고마나 크다라는 게 무언지를 모르면은 이걸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제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뭡니까? 경은 이렇게 하면 돼요. 경은 안을 갖다가 곱게 하는 것이고 의는 바깥을 뭐 방하게 하는 것이야. 그러면 끝이 끝난 거예요. 제일 이제 뭔가 그 자기가 풀 능력이 없으면 뭐라고 푸냐? 경은 안을 직하는 것이고 의는 밖을 방하는 것이다. 아니지 우리나라 은혜본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냐? 눈치가 작동해야 돼. 뭐 알아먹어야지 눈치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좀 더 나가면 이제 뭡니까? 뭐 경은 직 이걸 뭐라 그러냐? 곱게 하다 이렇게 하고 방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직이라는 것을 조선시대에도 고들직 그랬어요. 직은 고들직 그랬단 말이죠. 방은 뭐라고 그래?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이 방은 뭐라고 그래? 네? 방 한자 배울 때 방은 뭐라고 그래? 모방이라고 그래. 그럼 이게 이제 의로서 바깥을 모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모방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이라고 새겼는데도 이 모가 뭔지를 모르면은 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르던 사람들이 모방 그럼 이게 모서리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를 잘 얘기를. 첫 시간에 뭐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 모 얘기 안 했으면 오늘 뭐 이거 얘기하느라고 한참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경이 고마다. 뭐 분명히 여기서 고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고마하다. 고마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마는 이제 곰안데 이 곰이 어디 있을까요? 곰이란 말이. 우리말에 요즘도 남아있는 말이 있어요. 곰이. 그건 고다. 그것도 그렇게 확 졸이는 거예요. 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곰곰이에요. 곰에서 곰으로 더 들어가는 게 곰곰이에요. 곰곰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아주 생각을 어떻게 집중시켜가지고 깊고 넓게 파고드는 게 곰곰이에요. 그러니까 고마라는 것은 일단은 뭡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곰곰이 생각하면 결국 뭐가 없겠어요? 커다란 깨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깨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고마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도 경은 뭐냐? 주일무적이라 어느 하나에 딱 마음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거경궁리라 그러한 경의 자세에 있어서 이치를 파고든다. 이게 이제 경의 핵심이에요. 주일무적, 거경궁리.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이 경이라는 것은 존이라는 흠 이런 거 바로 고마예요. 깊이 내가 거기에 생각을 해 들어간다. 그래서 뭐냐? 얻는 것은 결과적으로 깨침과 깨달음이에요. 그럼 내가 깨치고 깨달았을 때 나는 뭐냐?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느낌과 알을 갖느냐? 나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깊고 넓게 곰곰이 생각해서 깨닫게 되면 뭐냐면 천지 만물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로구나. 나라는 존재를 예를 들면은 뒷받침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떠받치는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야 뭘 알아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나라는 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고 걸어 다니는 건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살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에 대한 깨닫는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나는 살려서 살아가는 건데 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살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고맙죠. 나를 살리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근본 바탕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며칠만 살다가도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고마가 고마하다에서 고맙다로 가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내가 깨닫는 것에 머물러요. 주일무적해서 거경궁리, 니를 갖다가 내가 궁구해서 깨닫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 깨달은 게 뭐예요? 결국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천지 만물이 나를 낳고 내가 또 우리 부모가 나를 낳고 그 내고 낳고 나고 하는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하니까 내가 뭡니까? 그걸 높이고 받드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서의 이 곰이다. 그럼 곰은 뭐하고 연결돼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저기 뭡니까? 그 산에 있는 곰이에요, 곰. 그 산에 있는 곰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산에 있는 곰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굴 속에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가서 뭔가 곰곰이 잠자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 자식이 굉장히 곰곰이. 그러니까 곰은 곰곰이요. 그 다음에 거기 잠잘 때 뭐 합니까? 새끼를 낳아서 길러요. 그 곰곰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곰은 새끼를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겨울잠 자는데 이놈의 새끼가 젖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그게 꼭 옳든 그러든 간에 그 곰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잠을 자고 깊이 생각하고 새끼 낳고 뭐하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연관이 되어 있든 안 되었든 간에 한국 사람에게 경이라는 것은 바로 고마 상태다. 곰곰이 생각해서 이렇게 깊은 깨침과 깨달음이 이루고 그것으로서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 것. 그 함께함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게 경이라는 것. 그럼 의는 뭐냐? 왜 이거 의를 크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옳을 이, 한석봉 천자하면 옳을 이가 돼 있어요. 옳다가 돼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크다는 거예요. 핵심. 인도 크다는 거예요. 클 인이에요. 그러면 덕은 뭐냐면 큰 대예요. 그럼 한국 사람에게 덕, 이거는 큰 것이고 인, 의는 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국말에 있어서 크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에서 크다가 뭘까요? 한국말의 크다는 아주 이게 좀 독특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떤 큰 것을 가리키대요. 큰 것. 이거는 크다. 큰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크는 일을 가리켜요. 크는 일. 강아지가 커가지고 크면 이건 그때는 동사에 우리 흔히 말해서 강아지가 크면 이게 애미가 된다. 어린이들이 키가 크면 한국말에서 이 크다는 거, 이게 영어에서의 크다는 게 형용사예요. be, large 이런 게 형용사예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 뭐 이런 게 형용사예요. 크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하는 거, 크는 게 그렇게 크는 거예요. 크는 건 아무렇게나 크는 게 아니야. 지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한계만큼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인이나 오이는 뭐냐면 이건 크게 되는 거예요. 덕은 뭐냐? 본래부터 이제 큰 모양새예요. 덕이라는 게. 덕은 이게 큰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본래 큰 거예요. 이게. 덕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인과 의를 클인으로 새긴 것은 그렇게 이제 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을 통해서 커지고 의를 통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한국 사람에게 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인을 갖다가 클인으로 새기고 의를 의로 새기고 뭐 덕을 큰 덕으로 새기면 이거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조선시대 사람들도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몰라요. 그래서 바꿔버린다니까. 클의 하던 거 옳을 의. 옳다는 것은 뭐냐? 많다는 뜻이에요. 다수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이게 다수예요. 왼손잡이가 적어. 왼손은 조선시대 이게 나쁘다는 뜻이에요. 외다, 외톨이. 10명 모아놓으면
왼손잡이 뭐 한 명 있거나 한 명도 없고 그래요. 외톨이. 오른손, 올하다, 많다. 이게 right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다는, 의가 크다는 뜻보다 이거 옳다는 거, 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지들 다수의 횡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의를 옳다고 봐버리면은, 의라는 것이 크는 것이다 하면은, 이거는 끝없이 예를 들면은 다수에 머무르지 않고 더 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의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뭔가, 정의, 이런 식으로 새긴단 말이죠. 말 뜻에 정의 그러잖아요. 이걸 뭐 정의하라. 예를 들면은, 바른 뜻 할 때, 이거는 안 쓰죠. 뭐냐면은, 이거 써요. 이거 안 써? 아니 저기 쓰는 데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은, 그 righteousness 그게 아니라, 그 말의 정의. 그 말 중에 요거는 예를 들면은 정해놓은 거고, 본래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의할 때 이거 쓰는 것 같은데. 그래 씁니다. 예. 요게 본래 그것의 정의할 때는 바른 뜻인데, 그럼 요때 의는 뭐냐면 옳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르다는 뜻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본래 그 말의 뜻은 이게 뭐 누가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옳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옳다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제 함께 사니까 다수의 사람을 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의견 통합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국말에서 옳다와 지금은 그러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왜다 그랬단 말이죠. 이거는 옳다는 뭐냐면은 주로 다수 쪽에 가까워요. 오른손 할 때. 이거는 뭐냐면은 서양에도 거의 비슷해요. 그 right 할 때. 그게 뭐냐면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뭐 보통 사람들에게 다 이게 예를 들면은 힘도 세고 보통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게 오른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가위도 오른손잡이가 질 수 있도록 가위를 만들고 뭐 다른 도구들도 오른손잡이가 쓰도록 만들죠. 막 그거는 그 정도고. 그럼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덕과 이런 게 어떤 뜻이냐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은 크는 것이 몸이 크는 것, 커 나가는 것하고 마음이 커 나가는 것을 다르다고 본 거예요. 몸이 커 나가는 것은 끝이 있어요. 마음이 커 나가는 것은 끝이 없다고 본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커 나가서 내 키라는 것은 딱 이게 뭐 끝이 있는 거지. 뭐 내가 어느 시점에서 크고 나서는 더 이상 안 크는 거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되냐? 끝없이 커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끝없이 커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뭐라냐? 큰 바탕을 뭐라고 봤냐? 덕이라고 본 거예요. 마음이 끝없이 커 나갈 수 있는 그 바탕을 덕이라고 봤는데, 그럼 이 덕을 뭐라고 새기게 됐냐? 이거는 큰 덕이라고 새긴 거예요. 덕이란 것은 이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끝없는데 끝없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몸이 키가 아무리 커도 뭐 3m 이렇게는 안 크잖아요. 그래서 다 컸다는 것은 제가 클 수 있는 만큼 큰 게 다 큰 거예요. 근데 마음은 끝이 없어. 그러니까는 덕은 뭐냐? 마음이 클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덕이란 것은 바로 큰 거예요. 끝없이 큰 거예요, 덕이. 그러면 이 끝없이 큰 이 바탕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인과 의라고 본 거예요. 그 인이라는 것은 인의 방식으로 크게 하는 거, 커 나가는 거. 의라는 것은 의의 방식으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의 방식으로 커 나가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와 뭔가를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그 결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 속에는 본래 옳음이라는 뜻이 내재가 돼 있어요. 옳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의를 옳음으로 볼 거냐, 큼으로 볼 거냐의 그 차이가 있어요.
갈림에서 의를 먼저 큰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던 더 윗단계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의 속에 있는 그 큼이라는 바탕보다도 옳은 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여기는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의라는 것이 자꾸 뭐로 좁혀지느냐 하면 본래의 큰 것이라기보다는 뭘로 좁혀지겠어요? 옳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이 자꾸 편협하게 옳게 된 게 뭡니까? 그게 조선시대의 당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 속에서도 그들이 뭐를 어떻게 새기는가를 보면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옳은 거에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집단 논리가 됐죠. 당파성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파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의라는 것 자체가 본바탕이 큰 거다. 크니까 그 당파성을 넘어서 그게 정말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것을 끊임없이 자기들이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파적이 되면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크다 할 때 몸은 딱 크는 것이 커 나가는 것이 끝이 있어. 마음은 커 나가는 것이 끝이 없어. 왜? 아까 그랬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빠졌으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바탕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경과 의를 알아보고 한국 사람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걸 한국 문화로 만들어 온 어떤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꾸 뻣뻣하게 되는 거예요. 경은 뭐 경인 거야. 예를 들면 주일무적, 예를 들면 극영국리. 주일무적, 극영국리를 얘기했을 때 알아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또 그거 막 풀어 제끼는 거예요. 경이라는 것은 고마하는 것이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크다란 깨침과 깨달음에 이르고 그것으로부터 천지 만물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이라는 것은 주자가 정자가 얘기할 주일무적이야. 그래서 그건 극영국리 하는 것이야. 그럼 네가 뭐냐면 네는 네 거야. 국리가 뭐냐면 국리는 국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뻣뻣해졌단 말이죠. 그건 뭐냐? 자기 스스로도 잘 알아먹지 못한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엎어치고 매치는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라는 것은 단순히 예를 들면 옳고 그름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람이 정말 옳고 맞고 바른 것이 무언가를 열어가는 하나의 바탕인 거죠. 의라는 게. 의를 찾아갈 때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의, 또 예수님의 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 딱 이렇게 하나 정해가지고 이거야! 라고만 했을 때 그거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인도 열려 있는 거죠. 덕이라는 것도 끝없이 열려 있는 큰 바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새겨놨잖아요. 클인 그러고 클의 그러고 큰덕 그랬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바탕 가지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 아니야.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세상을. 그걸 다 지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한테 큰 덕 그러면 이거 알아먹지 못해요. 그럼 뭡니까? 지금은 덕성덕, 도덕덕 이렇게 새겨요. 한국 사람들은 덕이라는 것은 큰 바탕이니까 이 큰 바탕에서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덕분이에요.
덕을 나누는 거죠. 덕분이라는 이 한자 낱말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 이거 안 써요. 일본 사람도 안 써요. 한국 사람 만든 거야. 왜? 덕이라는 것은 그 큰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덕분에. 뭐 까닭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그 까닭이 뭡니까? 덕분이잖아요. 바람 덕분에, 뭐 예를 들면 뭐 비 덕분에, 뭐 물 덕분에, 온갖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이 덕분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편집하고 뭐 하는데 막 시간 많이 가면은 힘들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쉬고 이제 요 다음 부분 하겠어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은 바탕인가요? 지금 이제 요 두 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그 뭐죠? 이제 집과 방 이거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하지가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경과 의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글자 다 치면 8글자잖아요. 그 8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경어로서 이 방, 직방, 직내, 내는 이제 안이죠. 그럼 이 내외 할 때 내는 뭐냐? 마음의 안에, 마음의 소리예요. 안 여기 내라는 게 이게 안,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이 직내, 경으로서 안에,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곧게 한다, 곧게 한다. 그러니까 경으로서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은 곧게 하고, 그러면 의로서 마음의 외는 마음의 밖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마음 밖에는 내 몸도 이제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 방하라. 이거 방이 이제 아까 모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뭐 뭐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뭐라는 것은 이게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사나 뭐 형용사가 돼야 뭔가 풀을 낼 텐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방을 중국에서의 방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모방이라 그러는데 모가 뭐냐? 저번에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 금이 만나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가 있으면은 방향이 제일로 나오죠. 모를 향하면 그게 방향이잖아요. 여기는 이 방향, 여기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그래서 방이 향이 나오는 거예요. 모서리가 있으면은 그 모서리로 가는 게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고, 이 모는 실제 한국말에서의 모라는 것은 좌표예요. 그 좌표만 있는 거예요. 그 면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좌표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이게 예를 들어 모서리들이죠. 이렇게. 금이 그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방이라는 것은 요 좌표 점도 나타내고 이 모서리를 주로 나타내는 이렇게. 모서리. 이 모서리가 반듯한 걸 뭐라고 그러냐? 방정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의 이 흔히 말해서 중국 사람들의 아름다움, 이건 뭐냐? 방정함이 바탕이 돼 있어요. 방정해야 돼요. 곡선이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정해야 돼요. 쫙 이렇게. 옷도 방정하게 입어야 돼요. 그게 중국의 그 예절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방정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예로서 예를 들면은 바깥을 방정하게 해라. 그것도 그 방정이 또 뭐냐? 복잡하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 직은 곧다. 이때 이 방은 뭘로 새기느냐? 바르다. 왜? 방정하다 할 때 정을 뭐라고 새깁니까? 우리가?
발월정이잖아. 그래서 경으로서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곧게 하고, 예를 들면 마음의, 그러니까 의로서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을 바르게 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있죠. 곧다와 바르다가 이게 어떻게 갖고 다르냐? 곧고 바른 거. 곧고 바른 게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럼 국어사전에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에 들어가서 봐도 곧다 굽거나 어떤 것이 굽거나 삐뚤어지지 않은 똑 바른 것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바르다 어떤 밖에서 밖으로 뭐 보이는 것이 밖으로 보이는 것이 구부러지거나 뭐 삐뚤어지지 않다. 이게 또 바른 것이야. 그러니까 곧다와 바르다의 기본은 뭐냐면 다 저기 뭡니까? 이 구부러지거나 예를 들면은 삐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냐? 그래 이제 봐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는 자. 그럼 곧다 바르다가 뭘까요? 그 다음에 곧다 바르다를 합쳐서 곧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곧이 문제야. 곧바로.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를 내가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는 쫙 따져 놓은 거죠. 지금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만 곧바로. 곧바로도 두 가지로 써요. 나는 예를 들면은 곧 갈 것이다. 나는 바로 갈 것이다. 나는 곧바로 갈 것이다. 곧 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아니야. 그때가 바로 뭐냐면 곧이에요. 내가 말하는 그때가 곧이에요. 바로는 뭐냐? 나는 바로 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때에서 비롯하는 게 바로예요. 곧은 그 자체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 자체, 그걸 잣대로 삼았을 때가 바로 그것이 곧이에요. 곧. 바로는 뭐냐? 곧보다 그 곧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때로부터 이제 비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곧과 바로. 그 다음 이제 곧바로는 그래 내가 곧에서 비롯해서 바로 이렇게 간다는 게 곧바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곧과 바로는 이게 그 때의 순서의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는 안 해요. 바로 곧은 없어요. 반드시 곧바로. 그 다음에 또 그걸 곧바로 세워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세워라. 바로 곧은 없고 곧바로가 있어요. 그 곧바로 세워. 그런데 그거는 뭐냐? 뭔가 곧바로 세운다는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수직으로. 곧게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안 세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우는 것 중에는 곧바로 안 세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맞히면 내가 여기서 지금 그 10만 원 줄게. 곧바로 아닌 거. 곧바로 아니고 세우는 곧바로 아닌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르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다 바르다는 다 뭐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 금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금 걷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금을 걷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금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곧다는 곧은 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곧은 금이라서 거기 중간에는 구번금이 없어. 구번대가 없어. 그게 곧은 금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금이 곧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분대가 없는 거예요. 곧은 금은. 그대로 똑같이 예를 들면 반반하게 간 게 곧은 금이에요. 그럼 금에는 곧은 금이 있고 구번금이 있어.
이런 거는 구분금이잖아요. 이것도 구분금이에요. 이건 고등금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구분금으로 이루어진 바른 게 있어요. 뭘까요? 금이 굽었는데 발라. 에? 그게 원이에요. 똑같이 굽었어. 그럼 바른 거예요. 똑같이 굽은 거예요. 다름이 없어. 각도가 원은 똑같아 굽었어. 똑같이 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똑같이 굽으면은 응? 굽기는 굽었는데 똑같이 굽은 거 이건 바른 거예요. 원을 바르게 그릴 수 있잖아요. 원을 곱게는 못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바른 것 중에는 두 가지예요. 고등금으로 이루어진 바른 게 있고 구분금으로 이루어진 바른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전에 나오듯이 똑 고든 거 이게 고든 거예요. 똑 바른 거, 꼭 바른 거 이게 똑 바르게 한 거, 똑 바른 거 이거는 똑 바른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은 굽은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굽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굽은 금하고 바른 굽은 금하고 곧게 건 금 이런 게 이제 존재하는 게 실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안쪽에서는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곧게. 왜 그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머릿속이나 마음속이나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이게 거의 모두가 다 막 들쭉날쭉 막 굽은 것들이에요. 다 막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를 좀 가지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곧게 다 이렇게 차려보는 거예요. 곧게 차려보는 거예요. 곧게 차리는 건 쉬워도 원으로 차리는 건 되게 힘들어요. 고든 것은 내가 저기 바라보면서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원은 이거 내가 왜? 원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쪽 저쪽의 모든 전들이 똑같아야 돼요. 방향 이런 게. 거리가.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릴 때도 힘들어요. 그거. 동그라미가 뭔지 아세요? 동그라미예요. 요게 동 있잖아요. 요 동으로 계속 그린 거 이게. 쫙 그린 게 동그라미예요. 동그리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동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게 동그라미예요. 근데 실제 동그라미 동이 뭐예요? 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뭐 기동 이런 것처럼 하나의 뭐 이렇게 그 막대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거 같아요. 네. 동가리 그러잖아요. 동가리. 동가리.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쫙 그려야 동그라미가 되죠. 똑같은 게 이렇게. 동가리로. 컴퍼스가 그거예요. 컴퍼스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르다 하는 것은 바깥에 마음의 바깥에 있는 것들, 마음의 바깥에 있는 것을 뭔가 차려보는 거예요. 가지런하게 차려보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곧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곧게 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곧다와 바르다와 같은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를 들면은 고든선하고 바른선 그러면은 고든선하고 바른선 그러면은 뭔가 뭐 같기도 하고 다를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말을 못하죠. 바르다 하고
곧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말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을 갖다가 아주 겉으로 쓰는 거예요. 막 그거 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도 모두 다 재난양이니까 바탕에서 서로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가지고 한자로 적혀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자 또는 한문 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참으로 한문에 적혀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한문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탕이 되는 한국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황당한 거죠. 오늘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와가지고 얼핏 본 책 제목 하나가 미학 오디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뭐 이 책이 이제 많이 팔렸다고 자기 서문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좀 황당하죠. 뭐 거기는 이제 온통 뭐 서양의 그 예를 들면은 그 뭐 막 이렇게 미술에 관해서 이제 쓴 거지만은 여기에 제일 핵심적인 말로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아름다움이야.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말과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아트나 뷰티라는 게 매우 달라요. 우리는 아름다움은 예를 들면 뭐 바깥에 있는 저런 것도 아름답지만 뭐가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사람 참 마음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덜컥 서양의 뭐 예를 들면은 아트나 뷰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걸 말하면서도 아름다움을 끌어다가 턱 갖다 붙여요. 그래서 뭐냐?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뭡니까? 끌고 가는 거죠.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거 뭐 아름다움이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여기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요즘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뭐가 아름다움인 줄도 이 말조차도 모르면서 사람들 끌고 다니고 결국은 그 책을 보면은 끊임없이 외워야 돼. 내가 그 책보다도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서양 그림이 가지고 막 도상에 대해서도 외워야 돼. 거기서 예를 들면 좀 지가 아는 사람 채 하려면 다 외워야 돼. 그 책에도 보니까 막 누가 줄쳐놨더라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황당하게 쓰는 게 미학이란 말이에요. 뭐의 미학, 뭐 쌀 한 톨의 미학, 뭐 미학. 황당한 소리죠. 서양 사람들은 미학이라는 거, 에스테틱 이런 걸 갖다가 거기다 안 갖다 붙여요.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학문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 뭐 누구의 에스테틱 하게 요즘 화장품에다 갖다 붙이나? 그러니까는 자기 바탕을 갖지 못한다는 한참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끌어붙이다가 잘 안 되면 결국 뭡니까? 파탄이 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군자는 경의직례하고 의방해라는 그 8글자를 푸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거는.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20년 전에는 오늘 얘기한 그렇게 풀 수 있었냐? 풀지 못했어요. 왜?
내가 예를 들면 그 낱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말의 바탕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사람들을 엎어치고 매치기는 되게 좋아요. 내가 뭐 덜컥 막 군자는 경이직리하고 뭐 의왕해라, 뭐 이거는 뭐 정자는 이렇게 말했고 주자는 이렇게 온갖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상대방들 어떻게 했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는 크게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가르치는 거지. 뭐 경이직리하고 의방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뭐 갈라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는 거야. 이렇게 갈라치는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 뭐 예를 들면 뭐 부처는 이렇게 얘기했어. 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걸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절대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문학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뭐냐? 이 자기들의 책략이 뭐냐? 가르치는 나와 배우는 너는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는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깨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기 바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의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항상 아랫자리에 있도록 계속 묶어두는 방식이 뭐냐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땐 자기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뭐 가르치면 뭐 따라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르치는 버릇에 빠져서 이렇게 해왔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 사람이 잘 모르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일단 미학을 끌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뭐 오디세이를 끌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자기들의 바탕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거를 끌다가 이것으로서 당신의 머리를 채워야 당신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걸 알아가는데 저거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참고 용어 끌어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나오는 건 이제 아름다움이란 말이 나와. 그냥 뭐 덜컥 뭐. 한국 사람이 아름다운 말 좋아하니까 왜? 서양 사람들보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름다움이란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니까 그 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사람이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뭔가 깨치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깨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깨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깨우치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눈을 뜨고 자기가 이제 깨우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은 깨우치는 사람도 이게 뭐냐면은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밀 수가 있어요. 깨우치다는. 왜? 막 듣고 그래 뭐 외워서 이렇게 뭐 깨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깨우치는 사람과 그 깨치는 사람의 사이가
함께 되기가 힘들어요. 함께 되기가 힘들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일깨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막 가르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어나 깨치도록,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깨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걸 가져야 돼. 이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깨치죠. 깨닫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지도 않은 걸 뭘 그 깨치고 깨닫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깨달았다 할 때 어떤 상태일까요? 깨달았다. 깨달으려면은 이미 자기가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잘 알고 있는데 뭔가를 깊고 넓게 자기가 이제 깨달았는데 깨달은 뒤가 뭐가 되냐면은 깨닫고 나고 보니까 뻔한 얘기라 해야 돼. 깨닫고 난 뒤의 상태가 뻔한 얘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물은 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깨닫고 나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다 집어넣으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물은 예를 들어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물어준다. 자기가 그걸 뻔한 얘기고 아는 거야. 그건 깨달은 거죠. 그 이전 상태는 뭡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일깨우기 전에는 그 깨닫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을 자꾸 다른 거 모르는 걸 끄집어 와서 이거를 하면은 당신이 깨닫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오늘 곧다와 바르다에 있어서 이게 막 써나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하고 나니까 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더 깊고 넓게 새롭게 본 거예요. 새롭게 봤는데 결과는 뭐냐? 내가 뻔한 거예요. 그게 뻔하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내게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으면 막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것 같고 그게 아니죠. 뻔한 거. 지금 사람들이 뭘 못 깨달아요? 지구가 지금 예를 들면 막 바다 물 온도가 높아지고 뭐 빙하가 녹고 하는 거 뻔한 일이잖아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보는 뭐냐? 자기에게 뻔히 일어나는 일도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거. 그게 어리석고 바보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모르는 거, 알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 그거는 깨달을 수 없고 깨달아봤자 별 효과도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서 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새롭게 깨치고 깨닫는 일, 그게 참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미학, 오디세이 뭐 이래가지고 쫙 끌고 가는 사람들은 뭐냐? 최봉령이를 깨침이나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뭡니까? 끊임없이 페이스북 있는데 막 하잖아요. 일만 벌어지면 막 내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뭐 사람들이 옮겨놓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그걸 또 누가 합니까? 그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중계를 막 계속 해줘. 그거 왜 그래? 한국 사람은 우리가 깨치고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가 뭐예요?
내가 81년도에 뭐 어떤 계제가 돼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을 갔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가니까 우리 촌놈들이 다 루브르 박물관 가니까 이제 그거 막 들여다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너스 앞에 갔어. 그때 모나리자도 봤어요. 뭐 우리가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반드시 보는 게 뭐 근데 이제 모나리자는 저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진짜는 저 수장고에 있고 그거 그러니까 갖다 놨는지 왜냐면 그게 달려가면 달려갈 수도 있어요. 모나리자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가 그 옛날에 더 어릴 때 들었던 얘기가 누군가 모나리자에 칼로 가지고 한번 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도 아 저게 모나리자야. 그래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수장고에 있는 거가 진짜고 저건 그럴까? 근데 이제 비너스는 뭐 그거는 가짜가 아닌 것 같더라고. 왜? 워낙 크니까. 나는 비너스가 미술책에서만 봤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야, 뭐 아름답잖아. 그게 아니야. 비너스 코가 이거만해. 거대한 비너스가 나오니까 아름답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차이콥스키 그 백조효수 발레 있잖아요. 그거 텔레비에서 보면 되게 멋있잖아. 언젠가 한번 무대를 봤어요. 소련에서 온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약간 앞자리 가서 와, 그 남성 무용수들 나오는데 키가 일다만한 사람들이 막 쿵쿵 뛰어다니는데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여자들 이게 춤추는 것도 어떻게 꼭 인형이 아닌 게 텔레비전 보기 좋지. 내가 실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막 저거 그래서 난 잤어요. 자니까 집사람은 막 꼬집는 거야 말이지. 그게 이제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들의 눈에 따라서 이리저리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은 그들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고 여기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여기는 것은 이건 정말 옳은 것이고 이거는 뭐 별로 볼 일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알아갈 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다지만 저런 것도 있는 거야, 저런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목을 넓혀가는 거야 돼. 그게 아니라 뻔히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엄마 등에 엎여서 자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누나든 엄마, 나는 누나 등에 많이 엎여. 내 누나가 10살 나보다 위니까.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봤던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올망졸망함이 우리들에게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어떤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하고 한국 사람이 느끼는 것 크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이거 뭐 힘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더 뭐 두드러지다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게 보편적인 어떤 아름다움의 잣대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거 황당한 짓이죠. 그러면 아름답다. 뭐 저번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거는 아름과 답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럼 이 아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사사로울 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름사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체,
또는 개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면 뭔가 그 단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똑 떨어진 게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답다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다하다, 다되다. 그 아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걸 다 이룬 상태, 그게 다 되어진 상태가 아름답다예요. 그럼 이게 다 된다는 잣대는 어디 있느냐? 다 되다. 뭐가 다 된 거냐? 그 잣대가 없으면 뭐 예를 들면 온갖 게 다 뭐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거는 그 위라는 잣대. 그럼 그 위라는 잣대가 돼. 그 위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함께함. 함께함. 함께함에 의해서 이걸 잣대로 삼아서 그게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함께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국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함께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를 들면은 이런 도자기가 하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도자기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도자기가 함께하는 것은 안으로 함께한 거, 안에서 함께하는 게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한단 말이죠. 안으로 함께함이 있고 이 도자기와 바깥의 것이 함께하면 있는 거예요. 이 도자기와 바깥의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이 낯이라는 이것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두 가지예요. 그것이 그 안으로 아름답게 함께 잘 하고 있어요. 고루두루 잘 함께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그 밖에 있는 것과 함께함이 돼야 됩니다. 내가 비너스를 보고 내가 아름답이 확 날아간 게 뭐예요? 그 자체로서는 균형이 있어요. 그 힘 내려서 큰 거에다가 탁 이렇게 있는 거 나하고 그 비너스와 나와의 함께함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내 고개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너스와 그 옆에 있는 것들과도 함께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턱 있는 거예요. 하기야 그게 뭐 박물관 전시해 놓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실제 비너스 자체 같으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독립된 공간에 이쪽 벽도 가려져 있는 상태로 그게 전시가 돼야 비너스라는 게 제대로 우리가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신이잖아요. 여신이잖아요. 여신 같으면 최소한 그 줄레는 좀 이렇게 그 어떤 신성한 어떤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저게 떡 있는데 사람들 막 돗대기 시장으로 밀려가는데 거기서 에게게. 그러니까 차라리 뭡니까? 미술 교과서에 사진 잘 찍어가 나오는 것은 딱 그것만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개체, 이 거위라는 것, 이 거위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로지 개체성에만 집중하는 아름다움은 이것 자체만 잘 어울려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가서 비너스를 보고 감탄한 사람들은 그 자체의 함께함, 그 안에 어우러진 것만 잘 어우러져 있으면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이 느끼는 아름다움하고 달라요. 왜?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은 마음씨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마음씨가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은 아까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안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 바깥으로 끝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끝없이 뻗어나가지만 이 물건 하나도 이것이 바깥과 잘 어울릴 때 그걸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것 하나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게 쫙 우려져 있어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수수한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수수한 아름다움. 이게 수수한데 아름다워. 왜? 이것이 바깥에 있는 다른 것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가면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수수한 아름다움. 미학 오디세이 이런 데서는 수수한 아름다움인 이런 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아트,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그 속에서 있는 기교, 기술, 그거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뭐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아름다움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뭔지를 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책은 어느 나라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서양에 가서. 근데 서양에서는 그 책은 별로 안 팔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책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내용도 내가 얼뜻 봤지만은 뭐 자기가 다 막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서양의 미술사가 얼마나 많아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책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래 당신은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보고 자란 그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저걸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는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아름다운 얘기한다면 그래 좋다. 당신은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은 저것도 끌어다가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고 자기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도 다 뭐는 있어요. 그들의 조각이든지 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공예품 만들다 그 공예품이 괜히 만들어져요. 그들 나름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고 그들이 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논리가 정치예요. 정확해.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뭐냐? 어울리면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해서 어울리면 아름다워. 그럼 안으로 함께해서 어울리는 게 있고 바깥으로 함께하는 거 있어. 바깥으로도 뭐냐? 그것과 다른 대상이 함께하는 게 있고 그것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함께해서 어울리는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옆 사람이 가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야 라든지 그거 별 볼일 없는 거야. 그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지금까지 벌려온 거죠. 왜? 가르치는 사람. 조선시대 예를 들면은 그거 뭡니까? 한문 읽고 뭐 하면 뭐 얻어 됩니까? 학자가 돼요. 대학자가 될 수 있어요. 한문 잘하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 높은 관리도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상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지적인 예를 들면은 그 뭡니까? 그런 형태의 지식을 갖지를 않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상식들을 가지니까 건강한 상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튼튼한 그런 상식을 다 깔아뭉개버리고 자기들이 예를 들면 책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글줄 가지고 막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웃기는 거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면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죽을 때까지 뭘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느끼고 알고 바라고 그 다음에 이루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하죠.
죽을 때까지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하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언제 이 키우는 게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게 키우는 게 정지합니까? 자기의 그 아는 거, 지식을 키우는 게 언제 정지를 해요? 고3, 19. 황당한 거예요. 19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자기가 1등 했어. 졸업할 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10년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로 막 황당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졸업 성적이 우리나라에 수능 1등이라 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는 봐줄만 하지만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 뒤에 몇 년 지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고3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이라는 게 결정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또 대학이라는 게 또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는 어느 대학 다녔다고 뭐 자기는 뭐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아. 어느 대학은 나오면 똑똑한 줄 알아.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그대로 뭐냐 아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는 키워나감, 가능성의 세계. 특히 요즘은 뭐 일찍 죽지도 않으니까. 이게 뭐 60, 70까지도 이렇게 또 80, 90까지도 느끼고 알고 바라고 끊임없이 이걸 통해서 사람은 뭡니까? 깊고 넓게 깨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30살 때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 보면 애개개지 아이고 부끄러워. 내가 예를 들면 35살 때 연신서당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한 30 몇 년 전에 우리 저기 그 권생도 내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뭐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이게 좀 막 닭살이 돋아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나는 뭐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내가 40살 될 때도 또 생각해보면 지금 애개개야. 부끄러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깨치고 깨닫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은 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좀 잘했다고 뭐 나는 뭐 똑똑하고 진짜 황당한 거라니까. 또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와서 무슨 과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뭐 하다. 그것도 웃기는 짓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자꾸 뭡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또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이 많을수록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가서 보면은 황당한 거야. 우리가 살아온 과정도 그렇잖아요. 물건도 우리가 한 40년 전에 쓰던 전자제품 한번 봐봐요. 지금하고 뭐 비교가 되는 건지. 텔레비도 옛날에 40년 전, 뭐 50년 텔레비, 흑백 텔레비도 머리가 지금 막. 요즘엔 저기 뭐 얇지간 텔레비도 나오더라는 게, 나 뭐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정말 죽기 전에는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기 때문에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깨치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이전에 나하고 그 이후의 나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내가 좀 억울해. 야, 저 사람 참.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걸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 뭐 그런 걸 못 느껴. 뭐 그거 뭐. 내가 이제 오늘 요 얘기 왜 꺼냈겠어요? 왜 이게 고등학교 1등 왜 얘기 왜 꺼냈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황당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의료 제도의 근본 바탕은 뭡니까? 공공의료예요. 의료보험이 모든 병을 일단은 다 쌓고 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저 미국 의사가 지금 와서 진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뭐 필리핀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 딴 사람도 여기 와서는 못해요.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체계 속에서 있는 한 사람의 의사이고 한 사람의 간호사이고 한 사람의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뿔난다고 해가지고 옷을 벗어 던진다? 그래서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데 내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뭐 저 학교에서 1등한 사람에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뭐 한 사람에게 진료를 받습니까? 그게 그쪽 사람들이 뭐 만든 모양이야. 처음엔 난 몰랐는데. 예? 정말. 나 처음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모양이야. 그 예를 들면 고등학교 뭐 졸업성적 1등이 뭐 대수인 것처럼. 한 사회가 필요한 게 공공의료 제도 속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때는 가장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위 공공성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낱낱이 사람이 제가 다 잘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의료든 검찰이든 또는 예를 들면 관료든 국가 제도 속에서 하나의 어떤 공공 조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다 지가 잘나가지고 자기 얻지 말하면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그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 위라는 게 전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이 뭐 이렇게 본래 내가 예를 들면 배우 쓰는 말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풀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내가 지금 한국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전통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 그러면은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된 거 뭐 그런 거 뭐 하면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전통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전통 그리고 가장 소중한 전통을 만나는 것은 바로 뭐냐? 아버지가 뭐 하는 말이지?
엄마가 뭐 무슨 말이지? 아름답다가 무슨 말인지? 곧다가 무슨 말이지? 바르다가 무슨 말이지? 그걸 알므로써 우리는 뭡니까? 쭉 저 위까지 올라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 문화, 문명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값지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가 어떻고 뭐 얘기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바탕이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다 다른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제잘난 것을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는 저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는 멀리. 머리는 멀이에요. 멀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으니까 내 눈 밖에 있는 거, 내 몸 밖에 있는 거 멀리 나가는 거죠. 내가 입이 있으니까 내 몸에 밖에 있는 저 멀리는, 내가 귀가 있으니까 내가 내 몸 밖에 있는 저 멀리 나가는 거예요. 손은 멀리 나가봤자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머리라는 것은 멀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 나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코, 귀, 입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내가 내 몸 밖에 있는, 밖에 멀리 있는 것들로 만나서 그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